시진핑 주석이 포기한다는 것이 중국이 타이완 통일의 야심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집 있는 사람들의 집값을 위해서 지금 집을 살 가능성도 비전도 안 보이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야 되느냐? 신질 생산력. 이 각도에서 보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우선 이번 삼중전에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돼서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이나 지연된 사유가 도대체 뭐냐? 사실 작년만 해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작년 연초에 있었어요. 근데 잠깐 그러다가 계속 실망감을 주니까 이제는 중국은 좀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 약간 걱정은 약간 좀 내려놓고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 하지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께서 7월 초에 나오셨을 때 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댓글에서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도 그렇고 계속 중국 경제가 어렵다. 앞에서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어렵다라고 시진핑 주석까지도 얘기를 할 만큼 그런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지금 중국 경제 보셨을 때 여전히 더 나쁘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일까요? 예, 여전히 그 중국 경제는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감대가 중국 내에서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수치를 봐도 지금 중국 GDP가 지금 그 명목 GDP가 지금 4% 초반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본인들은 이제 부정하고 있지만 디플레에 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물가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GDP 수치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실제로 중국의 학자들이 분석한 중국의 GDP 잠재 성장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갔으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 수치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도 5.6%에서 5.8%거든요. 네.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거의 2%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네. 저도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맨 처음이 되는 얘기를 좀 짧게라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중국 경제가 왜 어려운 거냐. 그냥 원인부터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풀어나가고 있다가 이 코로나 사태 3년이 데미지가 너무나 컸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중국은 거의 경제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 가까웠으니까 그 누적됐던 구조적 모순이 다 터져 나왔고 여기에 그 미국과 서방의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면서 그게 더 심해졌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모순이 다 이번에 터져 나와 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그 코로나 시기에 수출이나 혹은 뭐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멈추면서 막 네. 재고가 쌓이고 예. 일자리는 사라지고 뭐 실업자 예. 증가하고 뭐 그랬던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큽니다. 예, 예. 그게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이번에 터졌다. 네네. 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도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이제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정도의 상황을 혹시 좀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런 국가 주석이 직접 말을 할 정도의 상황을? 실제로 이런 일은 전에는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주석 자리에 오른 후에는 없었죠. 근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만큼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그렇기도 하고 시진핑 주석의 현재 입장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돼버렸다는 뜻도 되죠. 네, 그 말씀은 그렇다면 그 내부의 관료들과의 어떤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중국은 일당 전제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요. 뭐 위에서 탁 얘기하면 착착착 군대처럼 돌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연상하시는데요. 실제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뭔가를 결정하면 예. 바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공산당 내부에서는 서로 피가 터지게 논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그 이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진핑 주석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예, 그런 이제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그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아마 세 번째로 시도할 걸로 보이는 게 재산세예요. 예. 네. 근데 이번에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은 정책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삼중전회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중전회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중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약했다라는 시장 분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운영 체제가 뭐 이렇게 결정해서 다음 달 시행하고 그 다음 달이면 효과가 나오고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5년을 기본 단위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는 곳이니까요. 예,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없고 예. 부양책을 최근에 대중적인 요법으로서의 부양책을 몇 개 했지만 사실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증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보면 이제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증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정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구 환신 정책도 있고요. 예. 예, 그런 것도 대표적인 소비재를 이제 새 것으로 교체할 때 지원금 주는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항상 긴 단위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정면 도전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론을 펼치게 되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번 삼중전회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뭔가 중국 정부가 이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전보다 뭐 구체적인 방침을 계속 이어서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삼중전회 폐막하고 1주, 2주 이렇게 만에 추가로 뭔가 계획을 내놓는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 삼중전회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우선 이번 삼중전회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돼서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이나 지연된 사유가 도대체 뭐냐?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 한 단위인데 다음 5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프로세스가 이제 연말이면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럼 그 5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5중전회입니다. 근데 5중전회 전에 그걸 하기 위한 4중전회도 이제 열려야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3중전회가 1년 가까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럼 뒤에 5개년 계획을 스타트해야 되는 시간은 이미 거의 결정돼 있는 상태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밀집되어 있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는 이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딜레이된 것은 아마도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그걸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내에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조율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에서 이견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맞부딪혔다라는 건데 네. 어떤 의견과 어떤 의견이 맞부딪혔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경제가 정말 괜찮다고 보는 건지 한쪽은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네. 그런 건지 아니면 대외 메시지는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정책도 그런 식으로 좀 정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많이 부딪힌 것 같거든요. 중국 정부이든 당이든 중국 기업이든 국영기업이든 바깥으로는 밝고 희망찬 얘기를 하더라도 네. 내부에서 회의할 때는 속살 얘기를 다 합니다. 현재 문제점 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문제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것을 평가, 분석 평가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여당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문제는 있는데 맞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아니 지금 뭐 경제 엉망이지 민생 엉망이지 정치 외교 엉망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네.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 내용을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우선 부동산 같은 데를 보면은 정부가 드디어 나서서 정부 돈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공사 중인 그런 프로젝트도 이어받아서 완공을 시키겠다고도 하고 그다음 안 팔리고 있는 집들을 정부가 사서 이것을 장기 임대를 주겠다고도 하고 네. 수출에 대해서도 이커머스 업체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는 우리가 지원해 주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중국 정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방향 이것들은 대부분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방향.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증요법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큰 정책으로 아주 나와 있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그 삼중 전회에서 신질 생산력,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낯선 말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했고 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반면에 뭐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당장 약발이 듣는 그런 정책들에 이 흥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좀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을 이해하셔야 예. 이렇게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게 오래 갈 정책인지 정말로 이걸 그 의지를 가지고 미는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그 삼중전의 한 날 저희가 다른 이제 모 증권사의 전문 애널리스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하신 생산성, 예.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당장의 무슨 계획보다는 첨단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겠다, 인재를 키우겠다, 뭐 그래서 약간 중장기적인 얘기들인데 뭐를 하는지는 구체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 네. 자신 그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네. 사실 몇 달 동안 계속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국가 전략적으로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위 대량 생산 저가 제품 이 노선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혁신에 입각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경제 체제로 바꾼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던 정책에서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GDP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GDP 성장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체감되는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방점이 예. 네. 바로 그 대량 생산 저가 제품을 이제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직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옷감 같은 거 만드는 거 중국이 많이 만들었죠. 예. 그 저가로 전 세계를 휘어잡죠. 이제 그거 가능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방직 공장한테는 이제 혜택도 안 주고 그리고 전기도 전력이 이제 부족해지면 방직 공장부터 끊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그 떨궈내는 거예요. 그런데 방직 공장 하나가 없어지면 수많은 직원들이 또 실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당장 그 세수가 줄어들고 그러잖아도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지금 채무는 많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난린데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론적인 희망찬 그런 꿈을 그려놓고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고통을 인내하면서 가겠다는 그런 실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지인 거고 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당장 올해 내년에 중국의 성장률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전 전통 산업, 네. 부가가치가 좀 낮은 대량 생산의 전통 산업을 이제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네.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네. GDP 측면에서는 예. 혁신 성장이 숫자로는 크게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당분간 중국 경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걸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어. 사실은 저는 이런 걸 좀 느껴요. 중국 정부가 다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안 들어요. 듣고 싶은 설마 것만 그러겠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가 우리는 더 이상 GDP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실 5, 6년 전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 이 녀석들이 GDP가 숫자가 나쁘게 나오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쭉 세월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GDP 성장률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다. 네. 예. 그 GDP의 질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예. GDP 숫자만이 아니라 중국은 일자리 숫자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조 하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책상 위에서 그림 그려놓은 건 다 말이 되고 앞뒤가 논리가 맞는다고 쳐도 예. 네. 그건 이론이고 실전에 들어가서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을 게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되겠냐 이런 회의적 시각이 저희도 당연히 있지만 네.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상당수의 관료나 또 기업인들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박사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중 전해가 1년이나 늦어졌죠. 아. 네. 그러니까 공산당 내부에서 이게 그게 되겠냐 이런 반발 내지는 네. 부동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간이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잘 될 거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다들 잘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내의 전문가들도 우리 중국이 어떤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분기점이라는 게 좋아지는 방향이면 좋은데 오히려 지금 걱정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그 전 증권사에 있을 때 네.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가 중국의 아파트 집담한 주택을 포함한 주택 재고가 예. 실제 발표되는 수치보다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15년은 안 지어도 될 물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작년에도 많은 건설사들의 도산 이슈가 네, 있었고 네. 그럴 때마다 중국이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기업의 파산을 막아갈 것인지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엉망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중국 정부가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을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조사한 결과가 거주가 가능한 건물이 6억 동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6억 동이요. 6억 채가 아니고요. 6억 채가 아니고 6억 동이요. 네. 그래서 어쩌면 15년 아니라 뭐 30년, 40년을 가도 그냥 수량으로만 보면 남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그거를 사실 5, 6년 전부터 그러니까 막 개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나 많이 건설이 돼 있는데 부동산 경기 진작을 시켜야 오르냐. 동시에 지적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에 시달리고 집이 없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산주의적 국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이미 집 있는 사람들의 집값을 위해서 지금 집을 살 가능성도 비전도 안 보이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질 생산력. 이 각도에서 보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은 더 이상 중국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증요법을 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최악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수준으로 가는 거지, 이 부동산 산업을 계속 일구고 뭐 어떻게 하고 한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없다고 봐야죠. 예, 이 삼중전회 때 그 19개의 이제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18번째로 부동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것도 어떤 네.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그 맥락과 이제 맞는 얘기일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동산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무슨 수가 있어도 부동산의 경기를 띄우겠다 이런 식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6억 동의 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될 텐데, IMF가 1조 달러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를 거절했단 말이죠. 왜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안 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중국은 지금 가구의 저축 액수도 지금 그 역사상 최고치고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도 역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 시스템 안에 투입되어 있는 그 통화량도 매우 높습니다. 예. 네. 문제는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높잖아요.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동산 살 때 부동산 담보 대출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갚고 있습니다. 그 기업도 지금 뭔가 현금이 생기면 일단 부채를 갚고 있어요. 소위 대차대조표 개선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은 역사상 최고로 현금 보유량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은행이 지금 나서서 어디 가서 이제 돈 좀 쓰라고. 근데 이제 부실한 데다가는 돈 쓰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잘 나가는 회사에 가서 돈 좀 쓰라고 밀어내면 그 기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돈을 1조 달러를 더 넣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그 합당한 정책이 아니죠. 그러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의 의지가 없다. 하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래도 안에 있는 전통 산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하고 이 재고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은 그래도 좀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출 증가세도 또 둔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수출 감소한 것은 이것도 중국 정부가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중국의 수출 감소세는 좀 과한 감이 있다고 보시나요? 수출 감소는 네. 중국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 중국의 경우 소위 순수출이 GDP에서 그 기여하는 바는 이미 거의 제로 상태거나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질적 성장을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수출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수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핍박한 상황에서 지금 수출까지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눈앞에 그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렇게 저하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수출을 유지해서 국내 내수의 부족, 침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이 계속해서 무역 제재, 기술 제재를 하고 있으니 좀 쉽지 않고, 그러므로 지금 서방이 의도하는 일종의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 사우스도 좋고 브릭스 체계를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대안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고, 많은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 지금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제값을 받고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내려가면서 재고를 밀어내는 수출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또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중국이 결국에는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겠다라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겠다, 예.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그럼 그쪽에 대한 해법은 장기적으로라도 찾은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중국 정부가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해법을 찾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보면 이 길밖에는 없다라는 정책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므로 무슨 뾰족한 방법이나 무슨 솔루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은 이것밖에 없으니 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이제 나서는 그런 이제 정책들 중에서 예. 대표적인 게 전기차에 관세를 물리고 예.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뭐 세계 공장 이런 것을 예. 넘어서서 예. 고도화되어 있는 고부가가치 네.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 이런 전기차 관세, 생물보안법 이런 게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전기차, 네. 무슨 전기차용 배터리, 네네. 뭐 태양광.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거 너희 과잉 생산하고 뭐 전 세계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니 네네.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요 세 가지 제품군이 아까 얘기한 신질 생산력에서 고부가가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제품이란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이 자인하고 있는 과잉 생산 품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방직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미국이 뭐 중국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과잉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다 아는 거예요. 중국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고부가가치 기술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 길이야말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냥 뭐 어떤 산업만 건드리고 산업에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어떤 중국의 발전 방향에 지금 걸림돌을 계속 던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역으로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이걸 제재하니까 그럼 난 이거 안 할게요.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죠. 어떻게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미국 대선이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후보가 공약한 거는 대중국 관세를 아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전기차 같은 산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네. 미국이 더 제재를 했을 때 네. 중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여기서 좀 미국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태도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해리스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차피 다음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할 거고 네. 압박 수준을 높일 거고 더 나빠질 일은 있어도 더 좋아질 일은 없다. 이제 이런 상황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미국이 그래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제재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다른 시장을 찾을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 같은 시장에는 저가 제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사실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로 선진국들이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 가서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 생산 공장도 유럽에 만들고 유럽은 또 여러 나라가 모여 있으니까 이 의견이 딱 100% 일치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벌여서 자기들에게 좀 우호적인 국가를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양안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혹시나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긴 얘기에서 좀 생략을 하겠지만 네. 현재 중국의 군부에는 좀 여러 가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은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쉽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중국은 타이완 통일을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한 상태고 예.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과거에는 아직 가시권 내에 없었어요. 그 전쟁을 감행할 예. 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시권 내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도 되고 우리도 이런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다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시진핑 주석이 유명한 그 성격의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이 하나가 인내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두 번째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네. 평가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미국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중국은 열심히 준비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구마구 군함도 찍어내고 무기를 만들어내 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중국에게 유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도 전력을 다해서 이제 방어하려는 상태에 있으니까 앞으로의 시간의 흐름이 중국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이 아직 몇 년 더 있다는 판단이 되면 조금 더 준비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기간 내에 결국 목표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때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포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포기한다는 것이 중국이 타이완 통일의 야심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당이 수십 년간 집행해온 국가 전략이니까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진핑이 사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을 결국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그것은 그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겁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고 거의 1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태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뤘던 것이고 3년임이나 4년임을 하기 위해서 타이완을 공격한다든가 통일한다든가는 이거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은 충분히 준비되기 전에는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이제 어차피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여쭤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관련해서 여쭤보면은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미국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방어할 준비가 덜 됐다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감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동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신경 쓰고 있고 또 중동도 신경 쓰고 이렇게 좀 어떤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국이 그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 여건이 그 근처로 접근한다면 사실은 그런 상황을 중국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려 할 수도 있죠. 그럼 다른 데에 불안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주일 미군 그리고 일본군의 참전을 막기 위한다면 러시아로 하여금 일본 북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한 미군이나 한국군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활용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질문하시기 예. 전에 제가 궁금했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많이 걱정했던 게 중국 기업들의 외화 부채가 네. 혹시 외화 채권에 이제 네. 빚을 갚지 못하는 달러 부채는 어떻게 중국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 네.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예. 근데 중국의 이런 이제 전통 산업들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예. 한국이나 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중국 전체의 그 채무 구조를 보면 외화 채권의 비율은 5%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에버그란데가 도산을 지금 거의 진행 중인데 네. 그러면 상당한 영향이 끼치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 정도 규모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거꾸로 보면 내가 왜 에버그란데 같은 데를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죠. 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한 기업이 그래서 그 결과 망하는데 그거를 살려준다면 말이 안 되겠죠. 중국 기업의 구조 조정은 그냥 중국 정부가 살려줄 필요가 없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문제를 줄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제한적인 영향밖에 없을 제한적인 것이다.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와 외교적 대응,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와 외교적 대응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아마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하자면 네.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졌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살린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아예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아예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양안 관계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국제 정세 변화도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이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또 이제 투자 방송이니까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사실은 결코 우리나라의 그 좋은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중국이 이 신질 생산력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국력을 집중해서 과학기술 개발에 또 몰입할 것은 틀림없고 예. 그 결과 기술 개선이 일어날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서방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할 텐데 그러면 중국 시장은 지금보다도 위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시장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둘째는 중국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한국 중간재들을 자국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차례로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도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제3국에 수출함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니었던 중국 제품들이 경쟁 대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에게는 불리한 일들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새로운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럼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중국 외교 그 그룹 커뮤니티에서는 요즘은 대놓고 한국 너희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이 없는 나라잖아. 그렇게 지금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예,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타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하는 외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 정책이나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정책을 못 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먼저 빨리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알려지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각자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그 외교 스탠스라고 하는 게 예.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이제 그게 중요한 이유는 국가 간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예측 가능성도 있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쌓아나갈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기반이 되니까 이런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그렇다면 제언을 하신다면 예. 어떤 식으로 중국을 대해야 한다. 뭐 어떤 제언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이미 비즈니스를 해온 기업가분들에게 예. 여기서 조언을 음.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업인으로서는 네. 사실은 미국 편을 드느냐 중국 편을 드느냐 이런 그 양시론 양비론은 사실 다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양쪽 시장을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이쪽을 선택하느냐 저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중국의 정책을 잘 읽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신질 생산력을 해서 기술 발전으로 나간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죠. 네. 그 외교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제언을 하실까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산업적, 기업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네.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데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응을 하면 우리에게 공간과 여지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수를 먼저 읽고 그들의 수에 미리 선수의 선수를 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길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또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경제적이든 외교적이든 대응할 수 있겠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